집주인 아주머니가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에게 낡은 방을 새놓았다. 나는 있는 용기를 쥐어짜내어 아저씨의 방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저기요, 아저씨. 저 여기서 지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진짜 말 잘 들을게요. 정말이에요. 남자는 술 냄새가 훅 끼치는 트림을 하더니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나를 힐쩍 노려보았다. 머리에 총 맞았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내 눈앞에서 문이 무정하게 닫혀버렸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나는 고열에 시달리다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다. 그제야 내가 방 안의 소파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위로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정말로 나를 길고양이처럼 주워와 걷어준 것이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사람을 데리고 방을 보러 올라왔다. 계단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나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황급히 책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종이 상자들을 재빨리 한 구석으로 치우고 계단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숙였다. 최대한 내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다. 약간 통통한 체격의 집주인 아주머니는 5층까지 올라오느라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길게 흘기며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 냄새나는 꼬맹아, 아직도 여기서 궁상 떨고 있어? 내가 말했지. 내 애미 도망갔다고. 다신 안 돌아온다고.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니? 말을 마친 아주머니는 뒤따라오던 남자에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굽실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변명하듯 말했다. 아휴, 이 기집애가 여기서 계속 지 엄마를 기다리느라 저러네요. 자기가 딴 데로 가버리면 나중에 엄마가 돌아왔을 때 못 찾을까 봐 겁이 난대요. 여기서 죽치고 있은 지도 꽤 됐죠. 남자가 내 옆을 쓱 지나갈 때 코를 찌르는 짙은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몰래 고개를 들어 그를 훔쳐보았다. 키가 아주 컸고 체격은 약간 뚱뚱했으며 티셔츠 아래로 튀어나온 뱃살이 선명했다. 짙은 눈썹에 길게 찢어진 삼배간, 한눈에 봐도 험악한 인상이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본능적으로 목을 자라처럼 움츠렸다. 감히 그를 오래 쳐다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아저씨는 방에 대해 별다른 요구 조건조차 없어 보였다. 아주머니가 대충 한 바퀴 휙 둘러보게 해주었는데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했다. 방이 덜컥 계약되자 아주머니는 얼굴 전체에 화색이 돌 정도로 한바구음을 지었다. 자리를 뜨기 전 아주머니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싸늘한 눈초리를 보냈다. 그때 아주머니의 허리춤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두 사람이 꽤 멀리 걸어간 후에야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바닥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이렇게 큰 돈이라니? 나는 황급히 지폐를 주워들고 아주머니의 뒤를 쫓아가며 크게 소리쳤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돈 또 떨어뜨리셨어요. 내 목소리를 들은 아주머니는 기겁하며 옆으로 펄쩍 피하더니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돈을 떨어뜨리긴 무슨 돈을 떨어뜨려? 그거 내 돈 아니야. 정말인데요. 방금 아주머니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거 제가 똑똑히 봤어요. 아주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 이 기집애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더럽게 냄새나니까 나 따라오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마치 내가 무슨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양 뒤도 안 돌아보고 헐레벌떡 도망쳤다.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갑질 수전노로 유명했다. 우리 엄마가 월세를 떼먹고 도망친 탓에 아주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돈 떼먹은 엄마를 향한 분풀이를 하듯 매번 눈을 부라렸다. 하지만 나도 바보가 아니다. 아주머니가 겉으로는 우리 엄마를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을 데리고 방을 보러 올 때마다 아주머니는 일부러 돈을 툭툭 흘리고 갔다. 처음에는 1,000원, 그 다음엔 5,000원이었다. 오늘은 방이 나가서 기분이 엄청 좋으셨는지 무려 5만원이나 떨어뜨린 것이다. 나는 손에 쥔 5만원짜리 지폐를 소중하게 받들어 책장 사이에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끼워 넣었다. 몇 번이나 돈을 세어보았다. 내 전 재산은 총 18만 3천 원이었다. 그중 6만 5천 원은 아주머니가 일부러 흘려준 돈이었고
나머지는 내가 매일같이 폐품을 주워 팔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나는 책을 책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고 굳게 닫힌 옥탑방 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곳은 한때 엄마와 내가 함께 살던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2달 전 엄마는 나에게 2만 원을 쥐어주며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나는 신이 나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방 안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예전에 엄마의 남자친구가 엄마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혹처럼 달린 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혼담은 단박에 깨져버렸다. 이번에 엄마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그 사람 역시 엄마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결국 나를 버렸다. 심지어 내 전 재산이 든 돼지저금통마저 통째로 들고 가버렸다. 나는 엄마가 일하던 발 마사지 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그곳을 그만둔 뒤였다. 어디로 가야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던 나는 결국 터덜터덜 얌전하게 건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월세를 낼 사람이 없었기에 그 방은 내 공간이 아니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매정하게 내쫓았다. 나는 아주머니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내 짐들을 챙겨 계단 구석으로 몰래 끌고 갔다. 아주머니는 나를 쫓아내려고 몇 번이나 호통을 쳤었다. 나중에는 본인도 지쳤는지 복도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구석에다 깔끔하게 치워놔. 만약 내년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방 뺏겠다고 난리치면 그땐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패 죽일 줄 알아. 아주머니는 단 한 번도 내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주머니 본인이 툭하면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두들겨 맞고 다녔다. 만두가게 아저씨가 예전에 내게 말해주기를 아주머니의 남편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만 처먹으면 사람을 패는 개차반이라고 했다. 나는 멍이 들도록 맞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단에서 발소리만 들렸다 하면 즉각 구석으로 몸을 우겨넣고 제발 저 새로 온 남자가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며 숨죽여 기도했다. 나는 아직 너무 작고 뼈가 가늘어서 매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새로 이사 온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내가 아는 거라곤 예전에 우리 엄마처럼 그 아저씨도 밤마다 밖을 나돌다 새벽동이 틀 때쯤에야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돌아온다는 사실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듯 억지로 평화로운 동거를 한 달이나 유지했다. 날씨가 점차 매서워지기 시작했고 내가 덮고 자는 얇은 종이박스 쪼가리로는 칼바람을 전혀 막아낼 수 없었다. 지독한 감기에 걸린 나는 며칠 내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앓았다. 그날 익숙한 발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미처 숨을 기력을 내지 못하고 그 험악한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짙은 눈썹, 술에 찌들어 핏발이 선 섬뜩한 삼백안. 나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베개에 얼굴을 푹 파묻었지만 기어이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를 참지 못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아저씨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나를 쫓아내지도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나는 멍하니 주저앉아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구쳤는지 모르겠다. 나는 돌연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저씨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몇 번 두드렸다.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저씨, 저 좀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진짜 말 잘 들을게요. 정말 얌전히 지낼게요. 밥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할 수 있어요. 태풍 주워서 돈도 벌어올게요. 그냥 바람 피할 아주 작은 공간만 내어주시면 돼요. 제발요. 저 그냥 살고 싶어요. 적어도 이 추운 겨울만이라도 버텨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무거운 정적이 오랫동안 흘렀다. 내 정수리 위로 지독한 술 냄새가 섞인 트림 소리가 떨어졌다. 읽고 단 3글자가 무심히 날아들었다. 미친년. 철컥 문이 무자비하게 닫혔다. 나는 끝내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지며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소리내어 울면 맞을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조용히 내 초라한 종이박스 보금자리로 기어 돌아왔다. 몽롱한 와중에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고열 때문에 뇌가 단단히 익어버렸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무시무시한 아저씨를 찾아갈 생각을 다 했을까? 엄마, 나 진짜 더는 엄마 못 기다릴 것 같아. 가물가물한 시야 속에서 엄마의 뒷모습이 아른거려 나는 미친 듯이 엄마를 쫓아 뛰었다. 엄마의 옷자락 끝에 손이 닿으려는 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둔탁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처박혔다. 엄마,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더 이상 불덩이처럼 뜨겁지 않았다. 상체를 일으키고 나서야 내 몸 밑에 푹신한 것이 깔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소파였다. 탁 소리와 함께 돌연환하게 불이 켜졌다. 기겁하며 고개를 돌린 내 시야에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안방에서 걸어 나오는 아저씨의 모습이 들어왔다. 술에 취해서 나를 두들겨 패려는 건가? 나는 조건반사적으로 양팔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발소리는 나를 비껴가 좁은 주방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한 그릇이 내 눈앞에 거칠게 탁 놓였다. 거지 꼬맹이, 처먹어. 나는 하마터면 저거지 아니에요. 저도 엄마 있어요. 라고 바락바락 대들 뻔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아저씨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생존 본능이 이겨버려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너무 무섭게 생겼다. 험악한 얼굴로 눈을 부라릴 때는 지옥에서 온 야차 같았다. 고개를 쳐박고 허겁지겁 라면을 들이켰는데 안방에서 아저씨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긴 뭘 어째. 해열제 쑤셔 넣었으니까 안 뒤질 거야. 파출소 가서 조회해봤더니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주민등록증도 위조된 거라더라. 핸드폰도 이미 해지됐고 애새끼들은 원래 틈만 나면 집 짜는 게 패시브냐? 꿈꾸면서도 엉엉 우는데 아주 짜증 나 죽겠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등으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저씨가 우는 걸 끔찍이 싫어한다면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조건 웃을 거다. 라면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뒤 나는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마쳤다. 아저씨의 안방을 몰래 훔쳐보았다. 불이 꺼져 캄캄한 것을 보니 벌써 잠든 모양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내 낡은 종이 상자들과 책가방, 옷가지를 낑낑거리며 집 안으로 전부 옮겼다. 엄마가 예전에 말했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철판 깔고 얼굴이 두꺼워져야 하고 염치 없이 욕심도 좀 부려야 한다고. 1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내가 아무리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려도 단호하게 외면했고 이틀 전에 어딘가로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저씨가 굳이 나를 밖에서 주워 집 안으로 데려왔으니 설마 당장 내쫓지는 않겠지? 만약 진짜로 내쫓는다면 펑펑 울어버릴 거다. 아, 아니지. 울면 안 된다. 억지로라도 활짝 웃어야 한다. 짐을 몰래 들여오느라 체력을 너무 쓴 탓인지 나는 소파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다. 이곳은 나와 엄마가 1년 넘게 살았던 그 방이다. 이 낡은 소파 표면에 난 흠집 하나하나까지 내게는 눈 감고도 그릴 만큼 익숙했다. 이곳에 누워있으니 마치 엄마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 것만 같은 지독한 환상에 빠졌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창밖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아저씨의 안방을 빼꼼 쳐다보니 텅 비어 있었다.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기겁하며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가 쿠션 틈새로 쥐구멍 찾듯 파고들어 머리를 깊숙이 쳐박았다. 문이 벌컥 열리고 날선 찬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다.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들리더니 내가 미처 고개를 들기도 전에 무언가 푹신하고 묵직한 것이 내 등 위로 툭 떨어졌다. 끄집어내어 확인해보니 이불이었다. 한 번도 덮은 적 없는 새 이불.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집주인 아주머니의 하이톤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다. 어유, 진 총각. 그 침대는 어디다 두려고? 총각은 험상궂게 생겨선 속은 참 진국이야. 이 기집애가 복도 구석에서 한두 달을 넘게 지질이 궁상 떨고 있었는데 총각 말고는 걷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말을 마친 아주머니는 내 쪽을 획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넌 뭐 하고 서 있어? 집골이 개판인 거 안 보여? 당장 안 치우고 뭐해? 네. 나는 용수철 튀듯 소파에서 뛰어내려 허겁지겁 빗자루를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기존의 소파를 한쪽으로 쑥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1인용 침대를 번듯하게 배치했다. 아주머니가 구석에 쌓인 내 종이상자 무더기를 내다 버리려 하자 아저씨가 팔을 뻗어 제지했다. 냅둬요. 애가 알아서 하게. 아주머니는 살쭉 웃으며 덧붙였다. 알았어, 알았어. 이 기집애가 예전부터 폐품 주워다 팔아서 악착같이 돈 모았거든. 저 종이박스도 다 돈줄이지 뭐. 아주머니는 기분 좋게 웃으며 문을 나섰다. 나도 고개를 쳐들고 아저씨를 향해 이빨을 다 드러내며 해에 웃어 보였다. 아저씨 보셨죠? 저 안 울어요. 절대 귀찮게 안 할게요. 아저씨는 나를 벌레 보듯 쓱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더럽게 못생겼네. 나 안 못생겼다. 예전에 엄마 일하던 마사지 숍에 갔을 때 거기 있던 아저씨들이 다 나보고 인형같이 예쁘다고 칭찬해줬다. 고열로 며칠 앓고 나서 얼굴이 사가버린 건가? 충격을 받고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려는데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신발 신어. 아, 네. 나는 황급히 옷무더기를 뒤져 엄마가 사줬던 핑크색 털 슬리퍼를 꺼내 신고는 신나게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진짜 좀 못생기긴 했다. 머리는 새 둥지처럼 산발이고 얼굴엔 얼룩덜룩대가 타 있었다. 나는 서둘러 고양이 세수를 하고 칫솔을 꺼내 분노의 양치질을 했다. 대충 사람 꼴을 갖추고 밖으로 나오자 내 새 침대 위에 푹신한 베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이불도 도라에몽 무늬가 그려진 새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아저씨는 나를 험악하게 노려보았다. 가서 씻어. 냄새나서 토할 것 같으니까.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 손빨래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이 아저씨가 날 때리려고 타이밍만 노린 건가? 나는 살기 위해 바둥거렸다. 하지만 아저씨는 내 멱살을 쥔 채 그대로 화장실 밖으로 휙 내던지더니 본인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며 사납게 으름장을 놨다. 감기 덜 떨어진 주제에 찬물에 손을 대? 대가리에 총 맞았냐?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찬물 만지는 거 내 눈에 띄면 진짜 뒤지게 팬다. 소문대로 주먹 쓰는 아저씨가 맞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새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납작 엎드렸다. 아저씨는 쪼그려 앉아 내 꼬질꼬질한 옷들을 박박 빨아 널더니 밖으로 나와 내가 모아둔 폐지 더미를 턱으로 가리켰다. 깔끔하게 치워. 넵. 나는 번개 같은 속도로 종이 상자들을 겹겹이 포개어 운동화 끈으로 단단히 묶고 옷가지와 책가방을 침대 한 구석에 각 잡고 정돈했다. 순식간에 구석이 깔끔해졌다. 방에 들어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꾸벅하고 싶었지만 안방은 이미 불이 꺼져 캄캄했다. 아저씨는 또 쓰러져 자는 모양이었다. 오늘은 아저씨 몸에서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나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거실 조명이 환하게 비춰주어 활자가 눈앞에 또렷하게 들어왔다. 시간이 훌쩍 지나 마지막 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니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안방은 여전히 쥐죽은 듯 고요했다. 아저씨는 아직도 안 일어났다. 엄마가 그랬다. 남의 집에 얹혀 살 때는 죽어라 눈치 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고. 아저씨가 찬물은 못 만지게 했으니 뜨거운 물은 써도 되겠지? 나는 좁은 주방으로 몰래 들어가 요리조리 살피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피 같은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고 마트로 달려가 소면, 청경채, 소금, 식용유를 사왔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냄비에 면을 삶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가스불을 껐다. 아저씨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지레 겁을 먹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아저씨는 김이 펄펄 나는 냄비를 쓱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물었다. 이딴 것도 사람이 먹는 거냐? 네,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모터 달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저희 엄마가 저보고 국수 엄청 잘 끓인다고 했거든요. 아저씨는 대답 없이 방문을 쾅 닫고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내가 요리하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건가? 나는 쥐 죽은 듯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다. 엄마가 여기 있었다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주고 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다 비웠을 텐데.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에 이불 밖으로 눈만 빼꼼 내밀었다. 아저씨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서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그릇 2개와 수저통이 나왔다. 열나냐? 어디 아파?
이불 속에 애벌레처럼 웅크린 나를 본 아저씨가 성큼성큼 다가와 거친 손으로 내 이마를 짚었다. 열은 안 나네. 나는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는 나를 어이없다는 듯 노려보더니 수은 체온계를 툭 던졌다. 잴 줄은 알지? 나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고는 체온계를 털어 겨드랑이에 꾹 끼워 넣었다. 아저씨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면발을 2그릇에 나눠 담아내왔다. 다 쟀으면 처먹어. 다 먹고 약 챙겨 먹고. 38도 넘으면 이 해열제 한 알 더 삼켜. 약통 깔 줄은 알지? 아저씨는 밥상 옆에 툭 던져놓은 약봉지를 턱으로 가리켰다. 나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진공청소기처럼 국수를 후루룩 빨아들였다. 눈 깜짝할 새 한 그릇을 작살내고는 주방으로 가서 남은 면을 마저 긁어모아 뱃속으로 털어넣었다. 입가를 쓱 닦아낸 뒤 핏벌선 무서운 삼백안으로 나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나는 반사적으로 목을 쑥 움츠렸다. 오늘 밤엔 나 안 들어온다. 누가 문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 알아들었냐? 나는 머리가 떨어져라 끄덕였다. 아저씨가 현관에 나서자 나는 퍼뜩 생각난 것이 있어 슬리퍼를 짝짝이로 꿰차고 베란다로 뛰어나갔다. 비좁은 골목길 아래로 아저씨의 넓은 등짝이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몸을 옹송그린 채 다급히 방 안으로 도망쳤다. 체온계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열은 내렸다. 국수 그릇을 끌어안고 신나게 면발을 들이켰다. 내 손으로 끓인 국수를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역시 난 국수를 기가 막히게 잘 끓인다. 설거지를 말끔히 마치고 잠들기 전 책 한 권을 더 읽었다. 베개는 구름처럼 푹신했고 이불 속은 찜질방처럼 따뜻했다. 진짜 다 완벽한데 엄마만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어락 풀리는 소리에 번쩍 눈이 떠졌다. 아저씨가 돌아온 것이다. 한 손에는 초록색 소주병이 덜렁거렸다.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거실을 덮쳤다. 나를 발견한 아저씨는 흠칫 굳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소주병을 등 뒤로 숨기고 몸을 돌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입고 계단을 요란하게 쿵쿵거리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 집 호수도 까먹을 만큼 만취한 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쿵쾅거리며 다시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아저씨 손에 들려있던 소주병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하얀색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봉지 안에는 커다란 왕만두 하나와 따끈한 두유 한 컵이 들어있었다. 아저씨는 내 품으로 봉지를 툭 던지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다 처먹었으면 아가리 여물고 자라. 네, 나는 실없이 웃으며 조그맣게 대답했다. 1,000원짜리 뜨끈한 두유는 입안 가득 혀끝을 달달하게 녹여주었다. 2,000원짜리 고기만두는 한 입 베어 물자 육즙이 팡 터지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저씨가 굳이 술병을 버리고 다시 올라온 건 나한테 줄 아침밥을 사와야 한다는 걸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친엄마조차도 내게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 엄마는 항상 대낮에 쾌한 얼굴로 들어와 해가 질 때까지 시체처럼 잠만 잤다. 돈을 다 모으면 구질구질한 발 마사지 숍은 때려치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번듯한 사무실 직장도 구하고 나도 남들처럼 번듯한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나는 꼬박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엄마는 결국 그 돈을 다 모으지 못했다. 끝내 내 돼지저금통배까지 갈라서 그 돈마저 싹 쓸어 도망갔다.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의 하나뿐인 보물이다. 나중에 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더라도 엄마는 절대 나를 잊지 오래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 내가 악착같이 이 옥탑방을 지키고 있으면 엄마는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절대 안 올 리가 없다. 나는 책갈피로 숨겨둔 돈을 꺼내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한 장 한 장 세었다. 어제 식재료를 사느라 47,000원을 써버려서 이제 수중에는 13만 6천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 돈으로는 기껏해야 커다란 프랜차이즈 케이크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다. 나는 엄마가 돌아오면 선물로 주려고 이 돈을 모으는 중이다. 선물을 받으면 엄마가 기뻐서 다신 나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오늘 폐품을 주어 9,000원을 벌었다. 하교하는 길에 빨간색 보이스카우트 스카프를 두른 또래 아이들을 보았다. 너무 부러워서 눈이 돌아갈 뻔했다. 그 애들의 책가방은 만두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다. 나도 저렇게 눈부시게 깨끗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집에 가서 저녁 국수를 끓여야 한다. 아저씨가 내가 끓인 국수를 먹어준다면 아무리 술에 취해 떡이 되어도 차마 나를 길거리로 내쫓진 못할 것이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나는 무사히 이 집에서 한 달을 꽉 채워 버텼다. 현재 내 전 재산은 39만 8천 원이다. 만약 집주인 아주머니가 보증금을 깎아준다면 한 달치 월세는 낼 수 있는 큰 돈이다. 나 진짜 부자 된 기분이다. 하지만 평생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은 동네 파출소 여순경 언니가 빳빳한 새 책가방과 깨끗한 옷 2벌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번엔 일부러 돈을 흘리는 대신 내 손에 5만 원짜리 4장을 덥석 쥐어주었다. 다들 내게 이제 학교에 가도 좋다고 했다. 학교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건 아닌 모양이었다. 학교에 등록하려면 멀쩡한 이름이 필요했다. 나는 여태껏 집에서 안안이라는 애칭으로만 불렸다. 경찰 언니가 엄마 성씨가 뭐냐고 물어보더니 그제야 내게도 정식 이름이 생겼다. 내 이름은 소아난. 길고 복잡한 진짜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았다. 집주인 아주머니와 경찰 언니가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몰래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뒷돈을 써서 나를 임시 배정학교에 꽂아 넣었다는 것이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다. 나는 손가락을 꼽아 계산해 보았다. 꼬박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빈병을 주워 팔아야 만질 수 있는 거금이었다. 아저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거실에서 아주머니와 순경 언니가 나누는 대화가 내 귀에 쏙쏙 박혔다. 아휴, 난 진 총각이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살길래에 쥐어팰까 봐 조마조마했어. 근데 웬걸 저렇게 속이 깊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언니 쟤 볼따구 좀 봐. 예전엔 나뭇가지처럼 말라비틀어졌었는데 제법 살이 올랐다니까. 그러게요. 제 호적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 아저씨가 우리 파출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서장님 바짓가랑이까지 붙들고 사정사정했다니까요. 진짜 착한 사람이 왜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지 몰라. 그런 진국을 냅두고 바람난 년은 진짜 천벌 받을 거예요.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는 정보통 아주머니 덕분에 나는 아저씨 이름이 진여명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예전엔 서울에 반듯한 자가 아파트도 있었고 차도 있고 마누라의 자식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애가 크게 다쳐 수혈을 해야 했는데 혈액형이 안 맞아서 친자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이게도 자기 핏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도 엄마 일하던 마사지숍에서 아저씨들이 떠드는 걸 주워 들은 적이 있다. 어른들은 그런 남자를 불쌍하게 여기며 퐁퐁남 혹은 뻐꾸기 아빠라고 불렀다. 덩치 산만하고 험악하게 생겼으면 뭐해. 속은 물러터진 호구지. 이혼하면서 그 독사 같은 연한테 집까지 다 뜯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잖아. 안 그러면 우리 집 퀴퀴한 옥탑방까지 굴러 들어왔겠어? 아주머니가 긴 한숨을 푹 내쉬며 덧붙였다. 내가 젊었을 때 저런 멀쩡한 남자를 만났어야 하는 건데 내 팔자야. 나는 아주머니의 눈가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번에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시퍼런 멍 자국이 아직도 다 빠지지 않고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이 한참 수다를 떨고 있을 무렵 아저씨가 돌아왔다. 양손에는 배달 음식과 각종 쇼핑백이 바리바리 들려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난 지 며칠 안 됐을 무렵 나도 택배로 새 옷들을 잔뜩 받은 적이 있었다. 엄마는 그걸 사주며 이거 입으면 공주님처럼 예쁠 거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었다. 그래서 그날 엄마가 2만 원을 주며 담배를 사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나를 버리기 위한 미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때 엄마가 나한테 엄마 이제 너 버리고 갈 거야 라고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아니 그래도 나는 엄마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안 놔줬을 거다. 왜냐면 어쨌든 엄마는 내 엄마니까.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고개를 푹 숙이려는데 집주인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아나나 저거 봐라. 삼촌이 너 입히려고 옷이랑 신발 싹 다 사온 거 안 보여? 빨리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고 뭐해? 입은 왜 삐죽거려? 맞다.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사람은 입에 침을 바르고 살아야 예쁨 받는다고 가르쳤었다.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영업용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삼촌. 아저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딱 한마디 뱉었다. 더럽게 못생겼네. 억지로 웃지 마라. 재수 없으니까. 얼굴에 경련이 일던 미소가 싹 가셨다.
아주머니가 낄낄대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요 기집애, 삼촌이 농담하는 거잖아. 자, 빨랑 가서 새 옷 사이즈 맞는지 입어봐. 아저씨는 내 옷만 산 게 아니라 본인 옷도 2벌 사왔다. 손빨래를 마친 옷들이 베란다 건조대에 빽빽하게 널렸는데 탈수를 제대로 안 한 탓에 거실 바닥으로 뚝뚝 물이 떨어졌다. 아저씨는 그걸 팔짱 끼고 한참 쳐다보더니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속으로 드디어 날 두들겨 패려는 건가? 싶어가니 콩알만해졌다. 아저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나는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하지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다시 쾅 닫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는 다른 중년 남자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2 사람은 베란다 구석에 중고 세탁기 한 대를 뚝딱 설치했다. 아저씨는 젖은 옷들을 몽땅 세탁기에 쑤셔넣고 탈수 코스를 돌린 뒤에야 다시 널었다. 그제야 아저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다행이다. 나한테 빡친 게 아니었어. 뒤를 돈 아저씨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싹 굳으며 쏘아붙였다. 앞으로 빨래는 무조건 세탁기에 쳐넣어라. 알아들었냐? 나는 머리가 떨어져라 고개를 끄덕였다. 기계 돌릴 줄은 알고 나는 다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엄마랑 살던 방에도 세탁기가 있어서 쓰는 법은 마스터했다. 모르면 물어봐서 해. 멍청하게 고장내지 말고. 말을 마친 아저씨는 내게 작은 폴더폰 하나를 휙 던졌다. 연핑크색의 버튼이 주먹만 한 효도폰이었다. 무슨 일 생기면 1번 누르고 밖에 나가서 띨띨하게 맞고 다니지 마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았다. 아저씨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무심히 고개만 까닥하더니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다. 앞으로 라면이나 반찬 떨어지면 이 돈으로 사 먹어. 나 안 들어오면 혼자 밥 차려 먹고. 거기까지 말한 아저씨는 살벌한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라 노려봤다. 밥 안 챙겨 먹고 굶는 거 걸리면 그날로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 눈빛이 하도 오싹해서 나는 즉각 긍정의 도리도리를 시전했다. 양갈래로 따은 머리가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붕붕 돌아갔다. 저 무조건 밥 꼭꼭 챙겨 먹을게요, 삼촌. 다음 날 아침, 아저씨는 어제 산 새 셔츠를 빼입고 나오더니 나한테도 새로 산 원피스를 입으라고 닥달한 뒤 학교까지 에스코트 해주었다. 나는 전신 거울 앞에서 한참이나 내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세상에, 나도 다른 평범한 학생들처럼 이렇게 뽀얗고 예쁠 수 있구나. 스스로도 감탄이 나왔다. 아저씨는 다리가 전봇대처럼 길어서 아저씨 한 걸음을 따라가려면 나는 뱁새처럼 2~3번은 종종 걸음을 쳐야 했다. 등에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 정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나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실실 쪼갰다. 드디어 나도 학교에 간다. 뭘 쪼개? 모자라 보이게. 아저씨가 핀잔을 주든 말든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셔츠 바지춤에 깔끔하게 넣어 입고 제법 학부모 폼이 나는 아저씨는 내 손을 꽉 잡고 담임 선생님에게까지 직접 인계해 주었다. 내가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을 때까지 아저씨는 앞문 창문에 딱 붙어서 교실 안을 매의 눈으로 스캔했다. 그 눈빛에 도대체 무슨 걱정이 서려 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나를 학교에 꽂아주느라 아저씨 피 같은 돈 100만 원이 날아갔다. 나는 절대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하리라 결심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첫 교실을 버텼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밖으로 튀어나가 봤지만 창문 밖의 아저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학교 급식은 진짜 환상적이었다. 반찬 종류도 많고 다 맛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침을 튀기며 절대 급식 남은 거 집에 싸가지 말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너무 아쉬웠다. 주먹만 한 닭다리를 하나 훔쳐가서 아저씨 주면 엄청 기뻐할 텐데. 내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치킨집에서 닭다리 하나 사 먹는 돈쯤은 껌이었을 거다. 하교길에 나는 눈물을 머금고 9,000원을 탈탈 털어 시장에서 제일 큰 왕 닭다리 하나를 사품에 꼭 안고 집에 왔다. 하지만 집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 아직 대낮인데 설마 벌써 출근한 건 아니겠지? 그럼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식탁에서 숙제를 다 마쳤을 때쯤엔 치킨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 빠졌다. 나는 또 혼자 냄비에 소면을 삶았다. 여전히 아저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식탁 위 핑크폰이 징징 울렸다. 거지 꼬맹이. 네, 저예요. 오늘 밤엔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자라. 가스불은 확실하게 잠가. 불 내서 집구석 다 태워 먹으면 아주 사지를 찢어 밝힐 줄 알아. 눈앞에 아저씨가 없는데도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삼촌. 다음 날 아침, 귓가를 때리는 경박한 후루룩 소리에 잠에서 깼다. 비몽사몽 눈을 떠보니 거실 소파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은 아저씨가 어제 내가 남겨둔 다 불어터진 국수를 들이켜며 식은 닭다리를 짐승처럼 뜯어먹고 있었다. 부스스 기어 나오는 나를 본 아저씨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잔소리를 시전했다. 이딴 맛대가리 없는 쓰레기 다신 사오지 마라. 거짓말. 냄새만 맡아도 기가 막힌데 뼈까지 씹어먹을 기세로 싹싹 발라 먹어놓고. 나는 쳐다만 봐도 입에 침이 고였지만 아주 얌전하게 고개를 주걱거렸다. 방과 후에 예전처럼 쓰레기장을 뒤지러 다니는 건 좀 위험해 보였다. 겨울은 해가 빨리 떨어져서 골목이 금방 컴컴해지고 미친놈들도 득실거렸으니까. 이제 수중에는 50만 원 남짓한 돈뿐이었고 잔고가 불어나지 않은 지 한참 됐다. 나는 짝꿍에게 은밀하게 물어보았다. 야, 폐품 줍는 거 말고 초딩이 합법적으로 돈 벌 방법 또 뭐 없냐? 짝꿍은 토끼 눈을 떴다. 너 내 용돈 네가 벌어서 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완전 100% 자급자족. 와, 너 대박쩐다. 짝꿍은 머리를 싸매고 며칠을 끙끙대더니 귀엽고 신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냈다. 바로 불량식품 구매 대행 서비스. 반 애들 심부름을 해주고 건당 수수료 100원씩 떼먹는 거였다. 첫날 매출액 600원. 우리는 사이좋게 300원씩 갈라 가졌다. 짝꿍이 물었다. 야, 우리 수익금 모을 돼지저금통 하나씩 살까? 나는 단호하게 도리도리했다. 돼지저금통 문방구에서 사려면 존나 비싸. 그냥 슈퍼 아줌마한테 추파춥스 다 팔고 남은 빈통 달라고 하면 공짜야. 짝꿍 입이 떡 벌어졌다. 미친, 그런 창조경제는 어디서 배웠냐?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우리 엄마가 전수해준 꿀팁이거든. 맞다. 예전에 엄마가 돈을 빡세게 모아야 한다며 나를 끌고 잡화점을 싹 돌았었다. 제일 싸구려 플라스틱 저금통도 몇천 원은 줘야 했다. 돈 쓰기 아까웠던 엄마는 길거리 슈퍼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한테 애교를 부려 커다란 막대사탕 빈 플라스틱 통을 득템했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다. 이 통은 속이 뻥 뚫려서 돈도 무진장 들어가는데 원가율 제로라고. 안 하나, 우리 엄마 천재지? 대박이지? 나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상에 잠겼다. 우리는 슈퍼에 들러서면 두 묶음을 샀고 아주머니는 덤으로 도라에몽 스티커를 몇 장 찔러주었다. 나는 득템한 추파춥스 빈통에 스티커를 도배했다. 제법 힙한 금고 느낌이 났다. 거기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찔러 넣으니 비주얼이 완벽했다. 어이구, 아난이 왔구나. 빈통이요? 창고에 있나 한번 볼게. 잠깐만. 나는 엄마의 비법을 완벽히 흡수했다. 슈퍼 아주머니에게 감사합니다를 우렁차게 외치고는 학교에서 배운 동요를 끄끄 부르며 양손에 사탕통 2개를 안고 금연 향했다. 내일 학교 가서 짝꿍한테 하나 하사해야지. 짝꿍 집에 유유왕 스티커 짱 많다 그랬는데 내일 들고 오라고 해야겠다. 그럼 우리 둘 다 한정판 커스텀 금고를 갖게 되는 거다. 게이득. 빌라 1층 입구에 다다르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 웅성대고 있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화단 구석에 쪼그려 앉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슴을 치며 헛구역질을 해대고 있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우, 안 하나. 아주머니 물 한 모금만 떠다 줄래? 아주머니는 나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다. 안 하나. 빨리 올라가.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당장 집에 들어가. 아주머니는 내 등짝을 떠밀며 억지로 계단으로 올려보냈다. 등 뒤로 동네 사람들의 끔찍한 수군거림이 귓구멍에 내리꽂혔다. 남자 시체래, 여자 시체래? 머리카락 긴 거 보니 여자라던데? 하수구에 처박힌 지 얼마나 된 거야, 도대체. 어쩐지 요새 이 골목 지날 때마다 시궁창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쓰레기 안 치운 줄 알았더니 사람 썩는 냄새였어. 뚜껑 열어보니 사람 시체였다고? 미친. 나는 사탕통을 품에 꽉 끌어안고 덜덜 떨었다.
밖은 위험하다는 엄마 말이 100번 맞았다. 태풍 줍겠다고 밤에 안 싸돌아다니고 계단 구석에 찌그러져 있길 천만다행이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다시 헐레벌떡 뛰어내려갔다. 이 건물 전부 아주머니 소유인데 이런 살인사건이 터졌으니 세입자들이 방 뺀다고 난리치겠지? 당장 내일 방 월세는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나. 내가 소면을 다 끓여갈 무렵 아저씨가 들이닥쳤다. 아저씨는 현관에 서서 나를 한참 동안 아주 오랫동안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 시간이 어찌나 길고 삭막했는지 나는 당장 다음 초에 저 인간이 달려들어 내 뺨따구를 후려칠 줄 알았다. 하지만 아저씨는 헛기침을 큼 한 번 하더니 불쑥 물었다. 야, 꼬맹아. 내 애미 진짜 그 새끼랑 바람나서 너 버리고 도망간 거 확실하냐? 나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혹 달려 있으면 새파란 총각이 미쳤다고 장가오겠어요? 전 그냥 짐짝이잖아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씩 웃어 보였다. 근데 삼촌, 우리 엄마가 나중에 돈 왕창 벌면 꼭 다시 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학교 보낼 돈 다 모으면 벤츠 타고 픽업 올 거라고 약속했다고요. 실실 쪼개지 마. 존나 못생겼으니까. 나는 쭈그레져서 고개를 푹 숙였다. 코끝이 시큰거렸다. 이제 나도 번듯한 학교 다니는데 굳이 엄마가 나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서 돈 안 벌어와도 되는데 그냥 내 얼굴 딱 한 번만 보러 와주면 소원이 없겠는데 딱 한 번만 보러 오면 절대 바짓가랑이 안 붙잡고 쿨하게 놔줄 텐데 진짜 맹세할 수 있는데 옆에서 두루마리 휴지 풀리는 소리가 거칠게 났다. 다음 순간 거친 휴지 뭉탱이가 내 눈가를 벅벅 문질렀다. 울 거면 시원하게 엉엉 울어. 꼴사납게 억지로 처참지 말고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웃으면 진짜 쫓아낸다. 아닌데. 나는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다. 우리 엄마. 그냥 시집 가려고 날 잠깐 떼어놓은 것뿐인데.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나는 눈을 치켜뜨고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 험악한 삼백 안에는 평소의 짜증 대신 지독한 연민과 동정이 질척하게 묻어 있었다. 여순경 언니 눈빛도 저랬고 아주머니 눈빛도 저랬다. 우리 엄마 진짜 안 와요? 나 이제 엄마 없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더니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저씨도 천장을 올려다보며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여순경 언니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나나, 너무 상심하지 마라. 언니들이 그 미친 살인마 새끼 꼭 잡아서 깜빵 쳐넣을게.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 피가 날 것 같았다. 그날의 선명한 기억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신이 나서 5만 원짜리 지폐 3장을 저금통에 찔러 넣으며 환하게 웃던 얼굴. 아나나, 이거 꽉 차면 엄마가 진짜로 초등학교 입학시켜 줄게. 기분 짱이지? 기분 짱이다. 당연히 좋지. 기뻐해야지. 우리 엄마는 나를 쓰레기 버리듯 버린 게 아니었다. 단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을 뿐이다. 영영 못 돌아올 뿐이다. 나는 진짜로 완벽하게 애미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다. 눈을 한 번 깜빡이자 뜨거운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울고 싶지 않았다. 진짜 죽어도 울기 싫었다. 운다고 시궁창 같은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배가 미친 듯이 고플 때 길바닥에서 아무리 엉엉 울어대도 지나가는 누구 하나 만두 한 조각 적선하지 않았다. 애미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 서럽게 울어봤자 어른들 비웃음만 더 크게 돌아올 뿐이었다. 근데 우리 엄마가 2번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한다잖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내 돼지 저금통 훔쳐가서 나 며칠 동안 라면 한 봉지로 버텼다고 엄청 욕했는데. 진짜 미안해. 흑흑.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다.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버릴 작정이었던 거다. 얼마나 악을 쓰며 울었는지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렸다. 그 후로 아저씨가 학교에 병가를 냈다. 집주인 아주머니와 여순경 언니가 교대로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며 내 멘탈을 케어해주었다. 나도 그 사람들이 진짜 진국이고 나한테 잘해준다는 건 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아니다. 옥탑방 문이 열려도 엄마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침대 구석에 처박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멍 때리고 있는데
핑크폰이 징징 울렸다. 짝꿍 장택이었다. 야, 장택님께서 오늘 구매대행으로 500원 땡겼다. 니 목 250원 키핑해둠. 너 안 나오니까 혼자 주문받기 빡세서 매출 떡락함. 빨리 학교 기어 나와라. 거봐. 사탕통 바닥 벌써 꽉 찼잖아. 엄마 이거 다 차면 학교 보내준다며. 흐앙.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 거실 불이 탁 켜지더니 누군가 내 이불을 확 걷어버렸다. 아저씨가 야차 같은 표정으로 날 노려보고 있었다. 울 거면 시원하게 소리내서 쳐울어. 이불 뒤집어 쓰고 청승 떨지 말고. 한 번만 더 구질구질하게 울면 진짜 짐 싸서 내쫓는다. 나는 자라묵을 하고 미친 듯이 도리도리했다. 화장실로 들어간 아저씨는 1분 만에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내 얼굴에 패대기 쳤다. 낯짝 좀 닦아. 떼국물 흘러서 더러워 죽겠네. 감사합니다. 끝. 삼촌. 나는 딸꾹질을 멈추지 못한 채 뜨거운 수건으로 퉁퉁 부은 눈두덩이를 꾹꾹 눌러 닦았다. 그리고 황급히 베개 밑에 숨겨둔 비상금에서 5만 원권 3장을 뽑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저씨에게 내밀었다. 이게 무슨 짓거리야? 아저씨의 삼배간이 번뜩였다. 나는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삼촌, 저 돈 벌 줄 알아요. 앞으로 월세 반반 내게 해주세요. 제발. 저 길바닥으로 쫓아내지만 마세요. 네? 쥐꼬리만 한 15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여. 넌 내 용돈이나 해.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서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삼촌이 처음에 저 여기 얹혀 살게 해준 것도 우리 엄마가 저 데리러 올 줄 알고 잠깐 봐주신 거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사람 동정심은 유통기한이 짧다고. 지갑 속 현찰이랑 똑같아서 쓰다 보면 금방 바닥나서 털린다고요. 밑에 층 아주머니도 그랬어요. 처음엔 저 굶어 죽을까 봐 불쌍하다고 밥도 챙겨주고 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저만 보면 재수 없다고 똥 피하듯 피해 다녔어요. 철판 깔고 뜨거운 물 좀 구걸했을 땐 마지못해 주시더니 나중엔 아예 현관문 걸어 잠그고 저 피해서 도망치셨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엔 자기 집에도 안 들어오셨고요. 엄마가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 돈으로 묶여야 제일 오래 간다고 가르쳐줬어요. 제가 짐짝처럼 버려져서 불쌍하긴 해도 제가 월세 꼬박꼬박 내면 아주머니도 돈 받았으니까 최소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월세 못 냈을 때 옥탑방에서 쫓겨난 거고요. 저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생존 법칙 달달 외우고 있어요. 삼촌, 저 진짜 말썽 안 부리고 방구석에 찌그러져서 학교 다니면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월세 낼게요. 삼촌이 제 입학금 꽂아주신 100만 원 빚도 제가 나중에 성인 돼서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꼭 갚을게요.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핏방울이 맺힐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아저씨를 올려다보았다. 진짜 맹세할게요. 꼭 다 갚아요. 아, 맞다. 저 차용증 쓸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당장 지장 찍어서 써드릴게요. 나는 허겁지겁 책가방을 뒤져 필통을 꺼냈다. 아저씨는 입을 꾹 다문 채 휙 돌아서서 비좁은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차용증을 다 쓰고 지장까지 찍었을 때쯤 아저씨가 삶은 달걀 2개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나왔다. 이거, 저 먹으라고요? 아저씨는 달걀 껍데기를 빛의 속도로 야무지게 까더니 내 이마박에 정통으로 툭 던졌다. 본판도 족같이 생겼는데 하루 종일 집 짜느라 눈깔까지 개구리처럼 튀어나와서 아주 극혐이다. 달걀로 굴려. 네? 대가리 텅텅 빈 놈아. 아저씨는 내 손목을 획 낚아챘더니 깐 달걀을 내 퉁퉁 부은 눈두덩이에 대고 거칠게 빙글빙글 문질러댔다. 이제 할 줄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 여기 차용증이요. 그리고 이 돈은 이번 달 제 목월세 쉐어하는 거예요. 글씨 꾸라지하고는 개발세발이네. 아저씨는 피식 비웃었지만 내 차용증과 15만 원을 자기 지갑에 찔러 넣었다. 아싸, 나 안 쫓겨난다. 나는 며칠 뒤 씩씩하게 학교에 복귀했고 시간은 화살처럼 쌩쌩 날아갔다. 내가 악착같이 모은 돈이 70만 원을 돌파했을 무렵 아저씨가 나를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 언니들이 우리 엄마를 죽인 살인마를 잡았다고 했다. 범인 얼굴을 확인하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구면이었다. 바로 우리 건물 1층 집주인 아주머니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었다.
그 미친놈이 도박빚 갚으려고 엄마 돈을 노리고 덮쳤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부부가 짜고 엄마 시신을 골목 하수구에 노래 유기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냥 놈들이 방을 뺀다고 하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구먼. 보증금까지 버리고 야반도주를 해? 벼락 맞을 천하의 쌍년들. 소름 돋게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내가 뜨거운 물 좀 달라고 문을 두드렸을 때가 떠올랐다. 분명히 아주머니는 집 안에 있었으면서 물이 끓을 때까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었다. 그때 나는 그저 재수없는 고아년 똥 튀길까봐 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자기 집 화장실에 피투성이가 된 시체가 있었으니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던 거다. 소름이 쫙 끼쳤다. 엄마,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지? 나 진짜 강철 멘탈이야. 한 방울도 안 울 거다.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건을 해결해준 형사 아저씨와 여순경 언니들에게 배꼽 인사를 했다. 그리고 화장장으로 가서 한줌의 제가 된 엄마를 배웅했다. 키가 그렇게 컸던 우리 엄마가 고작 그 조그만 납골당 도자기함에 구겨져 들어갔다. 여긴 너무 춥다. 삼촌, 내가 이 약 물고 떼돈 벌어서 우리 엄마 양지바른 명당에 묘지 하나 세워줄 거야. 아저씨가 어이없다는 듯 나를 흘겨보았다. 옆에 있던 여순경 언니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아난이 기특하네. 공부 빡세게 해서 인서울 명문대 가면 벤츠 뽑고 건물주 되는 거야. 굳이 대학 간판 없어도 저 돈 잘 벌 수 있거든요. 아직 일론 머스크 뺨치는 떼돈 버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지도 못했는데 여순경 언니가 며칠 뒤 심각한 표정으로 옥탑방을 찾아왔다. 팩트 폭격을 꽂아주러 온 거였다. 언니 말로는 우리 엄마가 법적으로 미혼모에 외가 쪽 친척들은 씨가 말라서 나를 받아줄 친권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법률상 나는 고아원, 보육원으로 짐을 싸서 강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시설로 끌려갈 뻔했을 때 나는 죽기 살기로 담을 넘어 옥탑방으로 도망쳐왔었다. 그땐 엄마가 날 찾으러 올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나는 고개를 맹렬히 저으며 버텼다. 언니, 저 지난달부터 제 모골세 꼬박꼬박 냈어요. 저 진여명 삼촌이랑 살면 안 돼요? 아나나, 삼촌도 너 진짜 끔찍이 아끼고 입양하고 싶어 하셨어. 근데 삼촌은 38이고 넌 8살이잖아. 나이 차이가 30살밖에 안 나. 현행법상 미혼 남성이 여자아이를 입양하려면 나이 차이가 최소 40살 이상 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부부여야만 해.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삼촌이 진짜 저 호적에 올리고 싶어 했어요? 아예 방법이 없어요? 경찰 언니가 쪼그려 앉아 내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설명했다. 지금 규정으론 법원 심사 통과하기 힘들어. 그럼 삼촌이 제 진짜 아빠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순경 언니는 살짝 당황하더니 이내 따뜻한 손길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 아난이는 진 삼촌이 아난이 진짜 아빠가 돼줬으면 좋겠어? 삼촌이랑 계속 살고 싶어? 당연하지. 솔직히 말하면 좀 땡긴다. 맨날 눈 부라리면서 때려 죽인다고 입에 달고 살고 내 얼굴 못생겼다고 디스펙폭을 꽂아대긴 하지만 내 전용 1인용 침대도 사주고 도라에몽 이불도 씌워줬다.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쿨하게 태워서 날 초등학교에도 꽂아줬다. 친엄마란 작자도 평생 나 유치원 문턱 한 번 안 밟게 해줬는데 입양 컷 통과 못하는 게 진짜 개빡친다. 결국 나는 짐을 싸서 고아원으로 강제 이송되었고 법적 입소 절차를 깔끔하게 밟았다. 하지만 나는 의지의 한국인이다. 학교 가는 첫 가방 메고 나와서 또다시 그 옥탑방으로 몰래 잠입했다. 역시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저씨는 방을 싹 다 비우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린 뒤였다. 내 1인용 침대와 핑크색 도라에몽 침구류만 버려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휑한 방 안에 퀴퀴한 호라비 냄새와 쓰레기 썩는 내가 진동을 했다. 코를 막고 냄새의 근원지를 추적해보니 아저씨 안방 쪽이었다. 스위치를 켠 순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미친 인간이 이사간 줄 알았더니 입을 파묻고 번데기처럼 웅크려 쳐자고 있었다. 침대 주변으론 소주병 굴러다니고 곰팡이 핀 컵라면 용기, 썩어가는 배달 음식 쓰레기에 콧물 닦은 휴지 뭉탱이까지 아주 난장판이었다.
눈이 부셨는지 이불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린 아저씨는 내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핏발선 삼배간을 부라렸다. 나는 허리에 두 손을 얹고 턱을 빳빳이 치켜든 채 코웃음을 쳤다. 헐, 삼촌 나보고 맨날 냄새나고 더럽다고 꼽주더니 삼촌 방 꼬라지가 제일 쓰레기장이네요. 내로남불 쩌네. 아저씨는 눈을 끔벅거리더니 순식간에 안면을 싹 굳히고 야차 모드로 돌변했다. 안 꺼져? 나는 눈 하나 깜빡 안 했다. 쫄 이유가 없다. 나 지난달 월세 이미 현찰 박치기로 다 냈거든. 메롱, 더러운 호러비 냄새. 나는 혓바닥을 쏙 내밀고 극딜을 넣었다. 삼촌, 내 침대 가서 쭈그리고 자요. 이 쓰레기장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아저씨는 궁시렁대며 내일 인용 침대로 기어가 내 베개를 베고 내 도라에몽 이불을 덮더니 1분 만에 레드선하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곰팡이 썩은 내 제식해 잠에서 깨어보니 보육원 원장 수녀님과 여순경 언니가 거실 식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부스스 일어나는 걸 본 아저씨가 화장실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뱉었다. 가서 낯짝 닦고 이빨이나 까. 넵. 나는 원장 수녀님께 뻘쭘하게 영업용 미소를 한번 날려주고 잽싸게 화장실로 튀었다. 폭풍 양치질을 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도청했다. 저 꼬맹이 시설 들어오고 나서 며칠 동안 밤에 잠 한숨 안 자고 침대에 쪼그려 앉아서 창밖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원장님, 쟤 그냥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방금 보니까 아주 세상 모르고 뻗어 자던데요. 맞아요. 애들 환경 갑자기 바뀌면 정서적으로 엄청 안 좋아요. 억지로 시설에 적응시키려다 해 멘탈 터져서 엇나가면 어떡합니까? 원장 수녀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 어쩌겠어요. 일단 그렇게 둡시다. 아동 심리적 안정감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나이스. 여순경 언니의 강력한 쉴드 덕분에 보육원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기습가정 방문 검열을 나오는 조건으로 내가 아저씨 옥탑방에서 계속 지내는 걸 암묵적으로 허락해 주었다. 원장님과 경찰 언니를 배웅하고 현관문을 닫자마자 아저씨가 뒤돌아서서 내 이마박에 딱밤을 정통으로 꽂아 넣었다. 아, 개 아파. 내 정수리 위로 사납고 무자비한 팩폭이 떨어졌다. 야, 조그만 게 밤에 잠 안 쳐자고 지랄빨광을 해? 밥때 맞춰서 밥 안 처먹고 잠도 제때 안 자면 아주 그냥 뒤지게 팰 줄 알아. 입으로만 저러지 절대 안 때릴 거 다 안다. 나도 이제 짬바가 차서 간땡이가 부었다. 아저씨의 저찰진 허세 협박 따위는 이제 코웃음도 안 났다. 이 옥탑방 내 침대 구석탱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꿀잠 자는 명당이다. 치킨 너겟을 씹으며 핑크폰을 확인해보니 짝꿍 장태객에서 톡이 와 있었다. 야, 내일 당장 출근 안 하면 네 집은 내가 다 꿀꺽한다. 네가 감히 내 돈을 빙땅 치려고? 폰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다 되어갔다. 삼촌, 오늘 노가다 뛰러 안 나가요? 아저씨는 멋쩍게 코를 쓱 비볐다. 오늘 반차 썼다. 집구석 쓰레기장 된 거 청소 좀 하려고. 오호라. 나는 잽싸게 장태객에 다시 톡을 쳤다. 야, 인터넷 방송 BJ 하면 돈 많이 번다며? 그거 진짜냐? 당연하지. 큰손 형님들이 별풍선 쏴주면 수수료 떼고 통장에 다 꽂힌다잖아. 근데 우리는 초딩이라 미성년자 필터링 걸려서 방송 못 켜. 그리고 방송용 세팅하려면 마이크랑 캠 장비 존나 비쌈. 아, 시무룩해졌다. 그날 밤 나는 살금살금 기어가 아저씨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게임 방송하는 걸 뒤에서 몰래 염탐했다. 동시 시청자 수 7명. 채팅창은 시베리아 벌판이고 별풍선은 단 한 개도 터지지 않았다. 저건 돈 버는 게 아니라 랜선 뽑고 전기세 낭비하는 짓이다. 내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아저씨는 그냥 게임 중독이라 방송 핑계대고 합법적으로 게임뺑이를 치려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한 달 뒤 아저씨는 내게 삐까뻔쩍한 새 책상과 의자 세트를 통 크게 싸주었다. 방 한 구석에 세팅을 마치자마자 아저씨가 눈을 부라렸다. 담달 기말고사 성적표 평락하면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저 진짜 학교에서 빡공 모드라고요. 진짜 구라 아니고 학교에서 영혼 갈아넣고 공부했다. 비즈니스 파트너 장택의 이론에 따르면 담임은 무조건 전교 1등하는 성적 상위권 놈들을 편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성적이 전교권에서 놀아야
학교 뒤뜰에서 불량식품과 유효한 카드를 암거래하다 걸려도 담임이 눈 감아줄 거라는 완벽한 논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미친 듯이 필기하고 요점 정리를 외웠다. 물론 쉬는 시간에 돈 벌 때도 미친 듯이 영업 뛰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얼마 안 가 교문 앞에서 우리 사업 아이템을 벤치마킹해서 단가 후려치기로 장사하는 짝퉁업자들이 등판했다. 우리는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없어 단가를 내렸다. 일일 순수익이 반토막 났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따로 호출했다. 아나나, 선생님이 주말 알바 자리 하나 물어왔는데 관심 있니? 나는 눈이 번쩍 뜨여 자동 반사로 대답했다. 네, 완전 콜이요. 알바의 정제는 바로 담임쌤 아들내미 전담 마크였다. 뚱뚱하고 과자 흡입하며 하루 종일 투니버스만 보는 초딩 뚱땡이 케어하기. 담임이 미션을 하달했다. 애 데리고 보드게임 하든 농구를 하든 아니면 시립도서관 가서 해리포터라도 읽어줘. 스마트폰 뺏고 간식 절대 주지 말고 몸 굴리게 하는 거. 시급 쳐줄 테니까 개꿀이지? 나와 장택은 머리를 맞대고 뚱땡이 굴릴 커리큘럼을 짰다. 뚱땡이는 땀 뻘뻘 흘리며 우리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울트라맨 카드 영업 뛰고 길고양이 캔 따주고 남의 집 리트리버 산책 알바까지 같이 뛰게 되었다. 이건 나와 장택이 고안해낸 엔잡러 비즈니스 모델 2탄이었다. 나중엔 뚱땡이네 엄마, 담임, 랑 1층 아주머니까지 우리 인력소에 합류해서 지분을 투자했다. 겨울방학 내내 우리는 동네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쏘다니며 자본주의의 노예로 굴렀다. 설날이 다가올 무렵 드디어 내 통장 잔고가 정확히 100만 원, 5천 위안을 찍었다. 나는 기세등등하게 빳빳한 지폐 다발을 아저씨 코앞에 들이밀었다. 삼촌, 내 입학금 빚 원금 상환. 영수증 줘요. 차용증을 회수한 아저씨는 돈다발을 무심히 주머니에 찔러 넣더니 내게 고급 쇼핑백에 담긴 백화점 브랜드 새 옷 한 벌을 휙 던졌다. 방송 큰손 형님이 내 방에 불쌍한 꼬맹이 기생하는 거 알고 불쌍하다고 협찬해준 거다. 입어봐라. 나는 입을 떡 벌렸다. 헐, 삼촌 그 망한 학고방에 후원 쏘는 호구. 아니, 진짜 팬이 생겼다고요? 이 조그만 게 뚫린 입이라고 필터링 없이 내뱉네. 삼촌 이제 구독자 1000명 찍은 대기업 방송이거든? 그래서 수익금 정산 얼마 받았는데요? 한 200 찍었어요? 아저씨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며 싸늘하게 굳었다. 대갈통에 피도 안 마른 놈은 찌그러져서 새 옷이나 쳐입어라. 새 옷을 사준 건 아저씨뿐만이 아니었다. 1층 아주머니, 순경 언니, 원장 수녀님까지 아주 설빈 풀세트로 쫙 맞춰주셨다. 1층 아주머니는 순경 언니 손을 붙잡고 실실 쪼개며 입이 마르도록 내 자랑을 해댔다. 어유 순경 아가씨, 우리 아나니 기획력 짜는 거 봤어? 나도 요새 애들 산책 알바 대타 뛰면서 한 달에 돈 50은 우습게 땡긴다니까. 요새 부잣집 개새끼랑 고양이 팔자가 사람보다 상팔자야. 옛날엔 옥탑방 세안 나가서 관리비 어찌내나 골머리 썩었는데 요샌 투잡 뛰니까 통장에 돈이 썩어나. 순경 언니는 명절 지나고 봄에 결혼한다며 옥탑방에 청첩장 돌리러 온 거였다. 경사 났다. 다들 입 찢어지게 웃고 떠들었다. 아저씨도 인터넷 방송 연말 정산 배당금 짭짤하게 들어왔다며 기분 좋다고 번화가 대형 허거 체인점으로 나를 데려갔다. 허거 국물에 내장까지 절여지도록 배 터지게 흡입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저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멀리 테이블을 응시하며 굳어 있었다. 아저씨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반대편 테이블에 웬 가족 3명이 단란하게 식사 중이었다. 내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내 이마박에 딱밤이 날아들었다. 멍 때리지 말고 처먹기나 해. 홍탕에 담가둔 고기 내가 다 건져 먹기 전에. 아? 그 소고기 내가 아까 공들여 샤브샤브 해놓은 건데. 양심적으로 반은 남겨줘요. 두꺼운 노스페이스 롱패딩 껴입고 비니 푹 눌러쓴 채 배는 임산부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고 허거 국물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했다. 가게 문을 나서며 시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지금 개 잘 살아. 멘탈 갑이야. 아저씨는 길모퉁이에 서서 고개 푹 숙이고 카톡을 치고 있었다. 나도 스마트폰 꺼내서 담임쌤, 비즈니스 파트너 장택, 알바생 뚱땡이한테 단체로 복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톡을 돌렸다. 그때 우리 등 뒤로 또각또각 날카로운 힐 소리가 울렸다. 진여명, 어쩐지 뒷모습이 익숙하다 했어.
고개를 획 돌려보니 방금 허거집에서 본 그 쓰리 콤보 가족이었다. 앞장서서 말 털어대는 여자는 풀메이크업에 강남 성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꽤 반반한 얼굴이었다. 그 여자는 위아래로 나를 스캔하며 견적을 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 나름 사람 꼴은 하고 다니네? 어디 취직이라도 했나봐? 월급 한 200~300은 받니? 여자는 우리 뒤쪽 골목을 힐끗 스캔하더니 다시 조소를 날렸다. 똥차 끌고 올 줄 알고 기대했더니 그마저도 뚜벅이인가 보네? 버스 타고 왔어? 아저씨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꾹 닫고 서 있자 여자는 가증스럽게 한숨을 폭 내쉬며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찢찢 찼다. 진짜 나 이혼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잡은 것 같아. 오빠처럼 무능하고 띨띨한 호구는 평생 남 밑에서 푼돈이나 쥐어짜면서 비참하게 살 팔자지 뭐. 진짜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주둥이에 걸레를 물었나. 아저씨가 고개만 푹 숙이고 찌그러져 있자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빡침이 단전에서부터 폭발했다. 나는 콧방귀를 빵 끼며 아저씨 앞을 확 막아섰다. 아줌마, 인지 부조화 오셨어요? 우리 삼촌남 밑에서 푼돈 받는 노예충 아니거든요. 월천 우습게 찍는 탑티어 스트리머 대기업 소속이거든요. 나는 또박또박 딕션을 살려 아줌마 고막에 팩폭을 때려 박았다. 우리 삼촌, 존, 나, 잘, 나, 가, 는, 스, 트, 리, 뭐. 라고요. 나는 턱을 치켜들고 아줌마의 떡칠한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근데 아줌마는 니신지? 관상 보아하니 딱 사이즈 나오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 연기했다. 아, 알겠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늙고 추악한 독사과 마녀. 안면 몰수 하고 두껍게 파운데이션 떡칠해봤자 그 자글자글한 불독 주름은 커버가 안 되네요. 남의 인생 오지랖 떨며 혼수 둘 시간에 아줌마 본인 쌍수 견적이나 다시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이미 손쓰기엔 늦었나? 분노 게이지 맥스 찍은 여자가 눈깔이 뒤집혀서 내 뺨을 후려갈기려고 손을 높이 쳐들었다. 이 쌍년이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감히. 사람 살려. 악. 동네 사람들아, 저기요. 미친 노파가 애팹니다. 아동학대범 출몰이요. 나는 바닥에 드러눕기 직전 포즈로 대가리를 감싸쥐고 익룡처럼 샤우팅을 질러댔다. 내 귀청 떨어지는 샤우팅에 기겁한 쓰리 콤보 가족 일당은 주위 사람들 시선이 쏠리자 쪽팔렸는지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나는 삐죽 튀어나온 입술을 집어넣으며 아저씨 눈치를 살폈다. 그때 내 뒤통수에 따뜻한 손바닥이 안착했다. 나는 찔려서 목을 자라처럼 빼고 누나를 굴렸다. 삼촌, 저 방금 혓바닥으로 딜 좀 세게 넣었는데 빡쳐서 나 패버릴 거 아니죠? 아저씨가 내 볼따구를 꼬집으며 피식 웃었다. 아주 딜미터기 찢어버리던데? 폼 미쳤다. 포상으로 특별 상여금 하사한다. 아저씨가 내 품에 세뱃돈 봉투 10만 원짜리를 찔러 넣어줬다. 내 인생 두 번째로 받아보는 빨간 세뱃돈 봉투였다. 첫 번째는 옛날에 엄마가 줬던 거. 나는 봉투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중히 찔러 넣었다. 삼촌, 새해 복 오지게 많이 받으세요. 오냐, 너도 새해 복 떡상해라. 새해가 밝고 나서도 아저씨는 여전히 방송을 켰다. 나는 접시에 감자칩이랑 아몬드 세팅해서 방에 쓱 밀어 넣어줬다. 모니터 훔쳐보니 동시 시청자 수 200명 돌파. 채팅창 화면 구석에 별풍선 도네이션 이미지가 미친 듯이 터지고 있었다. 채팅창 리액션도 꿀잼이었다. 와 님들, 안한짱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삼촌, 이거 풍선 다 내 몫으로 수수료 떼주는 거? 삼촌방 물소 형님들 충성도 개짜네. 삼촌, 나 마이크 켜고 오빠 언니들이랑 티키타카 좀 비벼봐도 돼요? 오빠 언니는 얼어 죽을. 삼촌 이모라고 깍듯이 모셔라. 아니 삼촌 면상보단 오빠 언니들이 100배는 젊고 훈훈한데 양심적으로 오빠 언니 맞지. 이 싹수 없는 기집애가 진짜. 나는 방송국 큰손 형님들께 배꼽 인사받고 방에서 튀어나왔다. 그 뒤로 아저씨 인터넷 방송은 말 그대로 개떡상했다. 아저씨는 쿨하게 막무동판 때려치우고 전업 스트리머로 전직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 데리고 강남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먹이러 다녔다. 가끔 나랑 짝꿍 장택이 동네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 갈 때 아저씨도 억지로 끌고 가서 똥 치우게 시켰다. 시간은 미친 듯이 리스폰되어 어느덧 나는 초등학교 5학년 고인물이 되었다.
아저씨는 이제 네임드 스트리머 배지가 달렸다. 하지만 옥탑방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버려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생겼다. 1층 집주인 아주머니는 보상금 두둑이 챙겼다고 잇몸 만개하며 웃고 다니는데 나는 똥줄이 탔다. 야 장택, 짱구 좀 굴려봐. 만약 삼촌이 저쪽 신도시로 이사갈 때 나 버리고 자기 혼자 튀면 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님? 야, 미친 소리 작작해. 진 삼촌이 널 왜 버려? 혹시 모르잖아. 나 당분간 너네 집 거실 소파에서 얹혀 살아도 되냐? 우리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일 있냐? 컷. 그럼 네가 넌지시 삼촌 찔러서 의중 좀 떠봐. 내가 미쳤냐? 어차피 팩트 체크 미루고 현실 도피해봤자 각 안 나와. 진짜 삼촌이 팽할 거면 너 당장 짐 싸서 보육원 리터널 각 잡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벤츠 SUV 끌고 나 등교시켜 주던 아저씨 조수석에 앉아 나는 눈치만 오지게 보고와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떡밥을 던졌다. 저기, 삼촌, 아파트 이사 가면 나 원룸 달방 하나만 잡아주면 안 돼요? 내가 폐품 줍고 알바 뛰어서 반값 낼 수 있는데. 핸들을 꺾던 아저씨가 고개를 획 돌려 짐승 같은 삼배간을 부라렸다. 뭔 개소리야. 띨띨한 소리 할 거면 혀 깨물어. 내 짐이랑 그놈의 도라에몽 이불 쪼가리 다 포장해서 트럭에 때려 실은 거 못 봤냐? 헐, 나는 뇌정지가 왔다. 그러고는 이내 대뇌 전두엽까지 짜릿해져서 실성한 사람처럼 실실 쪼갰다. 대박. 삼촌 나 안 버린다. 나이스 타이밍. 우리는 삐까뻔쩍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다.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 고층 뷰. 옛날 퀴퀴한 옥탑방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넓고 층고도 높고 모델하우스 뺨치게 럭셔리했다. 게다가 가전가구 풀옵션 새삥이었다. 아저씨는 거만하게 턱을 쓰다듬으며 잘난 척을 시전했다. 작년에 영끌에서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매매 친 거다. 풀옵션이라 세팅할 것도 없어. 우와, 삼촌. 그럼 이거 삼촌명의 자가 아파트예요? 월세 아니고? 아오, 혓바닥 기네. 잔말 말고 내 방 가서 내 짐이나 각 잡아놔. 정리 빨리 안 하면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다. 드디어 나만의 독립된 프라이빗 룸이 생겼다. 내 방문을 열자마자 벽 한 면을 빼곡하게 채운 사진들을 보고 나는 미친 듯이 배를 잡고 굴렀다. 삼촌이랑 나랑 장택이랑 놀러가서 찍은 엽사, 내 학교 행사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이 아저씨 이거 언제 도찰한 거야? 왜 나한테 스포도 안 했지? 내 침실 하나 덜렁 있는 게 아니라 공부방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진짜 방송으로 돈 쓸어 담았나 보다. 진여명 개멋있어. 폼 미쳤다. 미친, 소환한 너네 집 도란맨? 완전 재벌 3세 집안이네. 집들이 온 장택이 현관에서부터 입에 거품을 물었다. 나는 어깨뽕을 잔뜩 넣고 플렉스 멘트를 날렸다. 뭐, 우리 삼촌이 대출풀로 땡겨서 산 거긴 하지만 팩트는 내가 기생수긴 해도 방 3개 화장실 2개라 룸쉐어하긴 최적의 조건이지. 나름 살만해. 하지만 6개월 뒤 평화가 박살났다. 아저씨가 라이브 생방 도중 키보드 없고 거품 물며 실신해버린 것이다. 시청하던 팬들이 빛의 속도로 119 때려서 응급실 실려갔다. 의사 센세팩폭이 뼈를 때렸다. 아저씨 대가리 뇌동맥 쪽에 꽤 큰 종양 덩어리가 신경을 짓누르고 있다고. 혼비백산에서 응급실 달려가 보니 아저씨는 눈은 떴는데 면상이 도화지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의사 센세 바짓가랑이 붙잡고 즙 짜면서 캐물었다. 다행히 90% 이상 양성, 비암성, 종양이라 두개골 열고 떼어내기만 하면 생명엔 지장 없다고. 요새 한국 메디컬 폼 미쳐서 지방 대학병원에서도 성공률 99% 찍는 국민 수술이란다. 진짜 개다행이다. 10년 감수했다. 근데 이 미친 삼촌이 겁먹었는지 수술 날짜 픽스를 안 하고 개기기 시작했다. 나는 내 통장 다 박박 긁어서 현찰 4천만 원, 4만 위안을 뽑아 침대에 패대기 쳤다. 삼촌, 수술비 내 돈으로 현질하면 되니까 제발 돈 지랄 좀 해. 내 전 재산 올인할게. 아저씨는 돈 봉투 거들떠보지도 않고 끝까지 똥고집을 부렸다. 그 후로 매일 학교 가도 수업이 귀에 안 박히고 멘탈이 털렸다. 아저씨 뇌혈관 터져서 요단강 건널까 봐 노심초사. 나는 1층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구원 요청을 때렸다. 아주머니가 병실 찾아와서 귀에 피 닦지 않게 팩폭을 날렸다. 태어나서 이렇게 벽창호 똥고집은 처음 봤다.
똥땡이 엄마 담임쌤, 장택 엄마, 여순경 언니, 원장 수녀님 총동원해서 병실에 NPC처럼 릴레이로 투입시켰다. 근데 이 돌대가리 아저씨는 요지부동 아집을 부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또 지독한 가위눌림을 당했다. 옛날 그 열병 앓던 날의 악몽 시즌 2였다. 잿빛 안개 낀 사일런트 힐 같은 도로 한복판. 아저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성큼성큼 걸어가고 나는 피토하며 뒤쫓아갔다. 거리가 안 좁혀져. 돌뿌리에 채여 나동그라졌다. 고개 들어보니 핏기 하나 없는 아저씨 얼굴이 내 눈앞에 툭 떨어졌다. 으악! 잉룡 소리 지르며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식은땀 범벅으로 방문을 부수듯 열어젖혔다. 거실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있던 아저씨가 기겁하며 깎고 있던 사과를 등 뒤로 숨겼다. 내 매의 눈은 탁자 위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을 포착했다. 인터넷 뱅킹 이체 화면 예금주, 서한한. 4명이 계좌번호였다. 삼촌, 지금 무슨 뻘짓거리야? 나 호적에서 파내고 혼자 저승런 하려고? 관짝 들어갈 준비하냐고? 나는 아저씨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짤짤 흔들며 눈물 콧물 대폭발시켰다. 돈만 냅두고 뒤지면 다야? 내가 저딴 종이 쪼가리 필요하대? 나 삼촌만 살려내면 돼. 뇌 빼고 살아도 되니까 숨만 붙어 있으라고. 삼촌 되지면 난 진짜 빼박 고아원 유배당해. 거기 양아치들이 나 삥 뜯고 왕따 시킨단 말이야. 삼촌, 제발 뇌 열고 수술하라고. 요새 의사 센세들 폼 미쳐서 다 살려낸다잖아. 안 떼어내면 진짜 뇌사 판정받는다고. 나 우리 엄마도 이랬는데. 삼촌까지 장례 치르기 싫어. 삼촌 내 진짜 아빠잖아.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내 말 좀 들어, 아빠. 나는 멱살 잡은 손을 풀고 아저씨 허리통을 부서져라 껴안고 오열했다. 아저씨 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었다. 1분쯤 지났을까 크고 거친 손이 내 등판을 툭툭 토닥였다. 미친 꼬맹이, 작작 좀 울어. 콧물 튀어서 개더러워 죽겠네. 존나 못생긴 게 진짜. 내가 언제 수술 안 한다고 했냐. 진짜 안 쫄고 할 거야? 상남자 진여명 폼 안 죽었다. 그럼 구라치지 말고 지금 당장 주치의 센세한테 콜 때려. 개구리 눈깔 돼서 협박하네. 빨리 그쳐. 안 참아지는데 어떻게 해? 끄엉. 나는 콧물 질질 흘리며 올려다봤다.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까칠한 손으로 내 눈물 콧물을 박박 닦아줬다. 그리고 내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며 스피커폰 켜고 의사 센세한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대가리 뚜껑 열겠다고 수술 스케줄을 박았다. 그제야 나는 즙 짜는 걸 멈췄다. 이게 원래 띨띨한 네 면상이지. 아빠, 고마워. 나는 희끗거리며 코맹맹이 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 손등에 내 콧물 끈적이 묻었는데 아저씨는 닦아내지도 않고 그냥 내비뒀다. 피말리는 9시간의 수술 대기 시간. 응급실 전광판에 수술 종료 불이 켜졌다. 녹색 가운 입은 의사 센세가 후광 비추며 나왔다. 수술 대성공. 뇌종양 깔끔하게 적출완. 100% 양성이라 항암 치료도 패스. 2달 재활 돌리면 일반인 코스프레 쌉 가능하다는 판정이 떴다. 센세 사랑해요. 건보료 최고. 나랑 1층 아주머니, 장택 가족들 다 끌어안고 눈물 콧물 바다를 이뤘다. 회복실 밖으로 침대가 밀려 나왔다. 아저씨 면상은 여전히 강시처럼 창백했지만 신밖의 모니터 그래프는 아주 정직하고 파워풀하게 요동쳤다. 나는 아저씨 크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아빠, 나 엿보 안 타고 여기서 존버 중이야. 아저씨가 뻑뻑한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더니 내 손을 꽉 마주 쥐어주었다. 그날 이후로 진여명 아저씨는 법적으로도 내 주민등록등본 일렬에 박힌 진짜 아빠가 되었다. 유전자 검사지엔 불일치 뜰지 몰라도 우리 유대는 피보다 진한 티타늄 합금이다. 우리는 다시 옥탑방 시절처럼 2인용 파티를 결성했지만 이번엔 위장 팟이 아니라 찐 가족 파티다. 긴 썰 읽어줘서 고맙다 님들. 재밌게 봤길 바란다. 다음 썰에서 또 팩폭 갈겨줄게. 비읍비읍.